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하는 북한을 만나보는 시간, 이슈톡 북적북적의 개그맨 임성욱입니다. 이 이슈톡 북적북적은 2024 북한 인권 증진 활동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빼앗긴 열악하고 참혹한 북한 인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북한 인권 현실을 알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과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님과 탈북민 조미영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함경북도 도립예술단에서 배우로 생활했고요. 지금 한국에 정착해서는 라디오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왔습니다. 데일리 NK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용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자리가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그리고 차근차근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북민 전주옥 씨와 통일연구원 김태원 박사님 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북한에서 일고등학교라고 하는 나름 영재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사실 열심히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노동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나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구조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실력을 인정받아도 그 안에서 돈과 권력이 없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탈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현재는 방송과 또 웹툰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이나 또 탈북민의 정착 과정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에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주로 북한 인권이나 대북 통일 정책 그리고 남북 관계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 좀 연구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이제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옥 씨 같은 경우 아까 좀 이력을 얘기하실 때 웹툰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영재고등학교도 나오고 네. 네.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직업을 이렇게 있고 또 이력도 화려하신데 사실 저도 개그맨이자 지금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청소년들이 희망 직업이 크리에이터나 이제 컴퓨터 관련 분야를 많이 이제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남한 청년의 북체크 타임. 자, 요즘 북한에서 인기 있는 희망 직업이 무엇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뭐니 해도 돈일 겁니다. 북한은 돈주가라고 하는데 돈이 가장 인기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이념보다는 돈이 중요합니다. 또 저희 부모를 봤을 때는 국가로부터 배급이나 혜택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장마당에 가서 열심히 벌어온 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돈줄을 더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과 연결이 되거나 그리고 어쨌든 뇌물을 받을 수 있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 세대들 중에서 인기 있는 대학교도 조금 다른데요. 북한은 상업 전문학교 같은 데가 그렇죠. 더 인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주로 외화벌이라든지 식당, 봉사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취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 그리고 먹는 것과 관련된 직업 쪽에 조금 더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북한 청년들이 이 인기 직종이나 희망 직업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을까요, 박사님? 이제 북한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화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굉장히 좀 선호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택시 기사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업이라고 해요. 네. 빠뜨릴 수 없는 게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이
네. 이 보안원도 이제 우리 집에 보안원 한 명 있으면 좀 든든하다. 약간 이런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약간 한국으로 치면 우리 집에 검사 있다. 사자 있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코너는 북한의 이슈와 트렌드를 만나보는 북한컷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관련된 사진에 관련된 게 MZ세대에 관련된 사진이기 때문에 좀 MZ라는 말을 꺼내봤는데 네. 기자님 또 오늘은 어떤 사진을 준비해 주셨나요? 짜잔. 여기 어디 사진일까요? 국경에서 딱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시장인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산시 보면은 같습니다. 길가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뭔가 물건을 팔고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이제 머리에 입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주민들이 새로 나온 물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뭔가에 이게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그중에 경찰이 안전원이 얼마나 많나요? 네, 네. 몇 명 안 되는 중에서 안전원 보이시나요? 안전원이 있나요 지금? 이게 정복이 여기 있는 안전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네. 이게 여기에서 장세라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뭐 이상한 거 판매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물을 받고 봐주면서 자기의 이제 이런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아, 그럼 이 사진이 북한의 시장인 건가요? 약간 보니까 시장은 아니고요. 시장 네. 들어간 입구인 것 소매장. 같아요. 그렇죠. 네, 장마당 들어가는 입구가 보통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고 네. 그 메뚜기장이라고 해가지고 장마당 그 만들어 놓은 그 바깥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고 이제 팔다가 안전원이 떴다 이러면 와 도망치는 네. 메뚜기장. 그 약간 네. 그 길 입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공식 시장은 아닌데요. 공식 시장은 이제 건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넓은 범위에서 장마당. 장마당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민들이 여기서 먹을 걸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인민 생활에 있어서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 살 때는 가장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하고 뭔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그 저희한테는 좀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다시 보여드려요? 거의 60년대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장마당 가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왜냐면 장마당 따라서 엄마 짐 들고 딱 가면 엄마 사탕 하나나 인조고기밥 하나라도 사줬거든요. 네. 여기 전주옥 씨가 있네요. 아, 맞습니다. 저런 경우에. 되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막- 근데 예. 네, 이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마당을 통해 물물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장마당 세대는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박사님? 네, 장마당 세대 하면은 이제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다 유추가 가능할 텐데 장마당 하면 우리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이잖아요. 네. 그 시장에서 이제 생긴 정말 세대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제 그 배급제가 붕괴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 인민들이 자구책으로 그 구시대의 농민 시장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소규모 상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그 장마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장마당을 갖다가 처음에 당국에서는 좀 탄압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공식적인 이제 하나의 경제 일부로 편입해서 합법화하게 됐죠. 이런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서 이제 자라난 소위 말하는 지금의 2030 세대를 우리가 이제 장마당 세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우리나라로 치면은 MZ 세대, 그렇습니다. 장마당 세대, MZ 세대 똑같은 얘기네요. 저희는 인민 MZ. 인민까지. 확실하게 또 네. 인민 MZ 세대. 네. 그 장마당 세대라는 거는 저는 약간 걸친 세대예요. 왜냐면 저는 배급제를 경험했던 세대.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한 달 30일이면 한 열흘치 배급을 주던 걸 받았던 세대고 이제 우리 주옥 씨나 그 밑에 또 어린 친구들은 배급제가 아예 그러니까 전혀 없죠. 국가가 주는 네. 배급을 아예 경험하지 못한 세대. 오로지 장마당에서 뭐 그 상행위를 통해서
먹고 산 세대를 지금 일명 장마당 세대, 장마당이 먹여 살린 세대라고 해가지고 장마당 세대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장마당 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장마당 세대가 앞으로 북한 사회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그리고 북한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박사님. 네, 이 MZ세대 얘기를 우리가 한참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장마당 세대도 개인의 자유 그리고 부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자라는 그 환경 자체가 외국 문물도 굉장히 수용을 많이 하고 장마당에서 자라면서부터 IT 기술 이런 것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었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당세포 비서 대회에서 이 장마당 세대들을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인간 개조론을 언급한 거예요. 이 이름부터가 사실은 인간 개조론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한마디로 지금의 장마당 세대를 겨냥해서 그들의 이제 인식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런 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북한 체제 자체가 이미 장마당 세대가 그런 체제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굉장히 좀 크게 이미 그들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매개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세대가 이제 장마당 세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유나 평등의 개념을 탑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도 많이 시장을 통해서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자유스럽게 북한 당국이 쳐놓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북한 당국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 얘들이 사상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상이 바로 잡힌 거죠,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래서 청년교양보장법이 2021년 9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성세대들에게 저희가 기성세대인가요? 근데 기성세대들에게 청년들을 잘 교양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성세대에게. 그래서 약간 연자제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너희들 사상적으로 헌신해라, 충성심을 보여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선전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를 그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자신의 후비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체제를 이끌어나갈 세력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상 주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저희 안에서는 그거를 그래서 생계형 충성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정말 카메라 앞에서 딱 됐을 때 눈물 흘리면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나한테 빨간 줄이 가는 건 그렇죠. 상당히 이게 불이익적인 거기 때문에 최대로 충성스러운 모습을 학교 가서 막 보이고 저녁에 돌아앉아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막 네. 김수현 오빠를 찾게 되고 탈북하게 되고 그런 얘기죠. 저도 탈북할 때 김수현 오빠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엄청 강했었거든요. 네. 여성분들은 탈북하실 때 오빠를 한 명씩 두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고보다 중요한 건 일단 오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덕분에 자유를 누리셨네요. 아, 그죠. 네.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을 만나는 시간. 이슈톡 북적북적.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 채널 고정! 자, 이번 순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 인권을 살펴보는 톡 쏘는 북한 인권입니다. 자, 먼저 퀴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신분이 낮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신분제도의 잘못된 점을 알리기 위해 허균은 네모를 지었다.
여기 이제 네모에 들어갈 단어인데 주관식이거든요. 네. 혹시 눈빛이 지금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신분 학교 같은 걸 세웠을까요? 확실히 장마당 세대 눈빛이 너무 당당하셔서 아실 줄 알았는데. 예. 저는 항상 당당하라고 교육을 받았기 그래요? 때문에. 네. 아실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으시네요. 미영 씨 지금 눈빛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아. 전혀 당당하게 모르는 거 밝혀도 되는 거죠. 모르 네. 밝혀주셔도 되죠. 모르겠습니다. 당당해서 좋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사람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게 허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실 이게 맞아요. 자동으로 연상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나세요? 북한에서 이거 배울 때 교과서에서 딱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힌트를 드리자면 네. 여기에서 뿅, 저기에서 뿅. 죄송합니다. 이제 답을 아는 사람은 큰 힌트가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답을 아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까 힌트를 좀 주셨어요. 허균 하면 딱 이어지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더 유명합니다. 그럼요. 네. 음. 북한에서 이 영화에 정말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오거든요. 영화가 있나요? 네, 영화가 있습니다. 역시. 네. 저 그거 대사도 압니다. 피리부는 사나이. 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균 하면 홍길동전이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좀 연상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홍길동전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로 인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이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 더 강화된 사회 통제에서 인권 침해가 더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톡 쏘는 북한 인권. 오늘은 북한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차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북한에는 3대를 멸족하는 연좌제가 존재한다. 하나, 둘, 셋. 저만 X를 들었네요. 네. 정말 남한 청년. 네, 제가 뭐 남한 청년 대표로 나왔지만 이번에도 좀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 어떤 카더라 통신을 듣자마자 요즘 시대에도 아무리 북한이지만 요즘 시대에도 3대를 멸하는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딱 이 텍스트만 보면 믿기 어려운 말이긴 하잖아요. 정말 믿기 네.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헌법에서 뭐 3대를 멸족하라 이런 문구가 들은 적은 없지만 그 이상의 공포를 느끼고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좌제라고 하면은 저희 아버님은 임산사업소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저희 마을은 임산사업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90%가 다 그곳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저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중공업 부분이니까 아빠와 같은 작업반에 배치돼서 다 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요. 할아버지, 아빠, 나 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농장원이 한 10%가 있었는데 농장원 자녀들은 저희를 부러워했어요, 오히려. 노동자보다 더 힘든 계급이 농민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니네는 그래도 노동자가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는 빨리 결혼을 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여자들이 17살에 졸업해서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 베서 자르고 나르고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결혼을 하면 유부녀로서 이제 남게 돼서 일을 안 하니까 20살이 넘으면 결혼을 하는 거죠. 약간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저희 할아버지가 동생이 계셨는데 전쟁 때 월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기 남아 있으니까 그 밑에는 다 적대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주민들을 뭐 핵심 계층, 기본 계층, 적대 계급으로 나누고
그 적대 계급 안에는 뭐 월남자 가족, 저희 같은 탈북자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자손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적대 계급인 겁니다. 이 연좌제 자체가 사실 이 죄 지은 사람과 그 주변에 관련돼 있는 죄 없는 사람까지 이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북한에 살았던 사람도 그런 법을 받거나 그런 법을 들었거나 연좌제로 삼족이 멸족당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저희가.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 중에서는 북한에서 가족을 다 데려오지 못한 분들은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비치는 순간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른다는 막연하지만 정말 엄청난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 살 때 항장혁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뭘 했냐면 북한에는 김씨 일가가 들어가 있는 모든 사진을 1호 사진이라고 하는데 모든 1호 사진을 수거해가지고 항장엽 씨 얼굴에 낙서를 해가지고 돌려줬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북한사에 불었던 그 공포 분위기는 그 사람이 저희 친척이에요 하는 사람까지 잡아갔대라는 소문이 엄청나게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을 배신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3대를 죽일 거다라는 그 공포 분위기가 엄청나게 있었지만 그렇지만 탈북민이 지금 3만 명이 넘는 시대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을 3족을 다 멸족시키면 사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3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가 물려받게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살다 오셨다 보니 연좌제는 그럼 실제로 아직 존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네. 교환수 하고 싶었거든요. 아. 네, 교환수가 시시소. 간부들의 그 통화를 다 엿들을 수 있어요. 네.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전부 교환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국에 먼저 오셨거든요. 이렇게 오는 순간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 서류에 행불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방불명. 근데 행불자를 북한에서 제일 안 좋다고 얘기해요. 어디서 나라를 배반하는 나쁜 짓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신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하는 직종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럼 연좌제가 존재를 하는 거네요. 아직. 그렇죠. 네. 3대 멸족까지는 아니지만 연좌제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연좌제는 성분제도랑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겠죠. 네. 이 성분, 토대라고 해서 이제 북한의 사회의 계층제도를 말하는 건데 성분제도는 3가지의 계층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기본 군중이 있고 복잡한 군중이 있고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는 그런 적대 계급 자녀 분자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좌제라는 것이 할아버지나 이제 부모 세대에서 소위 말하는 이 김씨 일가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느냐, 업적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본인의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친인척들한테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2024년도에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있을 수 있는 현실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저도 듣고 나서 이게 네. 요즘 같은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나 정말 의심이 되는데 기자님, 그럼 기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연좌제랑 성분제도 어떤 게 조금 더 무서우신가요? 이게 폐지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 한반도 내에서. 그러니까 1894년 갑오 개혁 때 이거를 폐지를 해라라고 공식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책임에 대한 이 개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식화된 건데 네. 약간 이제 법안에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반동사상 문화배워법 이후에 달라지게 돼요. 반동사상 문화배워법에 연좌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한테 책임을 씌워요.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리고 노동자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소의 책임자한테 이거를 물리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 연좌제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법보다 더 가혹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동사상이라고 하면 한국 드라마 봤거나 영화를 봤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게 걸리는 경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포한 경우에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거의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된다고 하는 거. 반동분자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성분이 아예 없어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처벌받는 게 아니고 자녀까지 혹은 군대에 있는 사람까지 제대시켜서 정치범죄에서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벌어지고 있어서 진짜 북한에서는 이게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도 서로 통제하라 그거예요. 네, 서로 사상 교육하고 서로 통제하고 그렇게 아니, 살라 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 학교 때 학과 경연을 매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전교 100번째 중에 한 90등을 하게 되면 제 성적표가 아빠 직장 당비서실 앞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당비서님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자식을 왜 당의 배려로 그 학교까지 보내놓고 왜 공부를 이따위로 했냐? 아빠가 퇴근하면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얼굴에 똥칠을 하냐. 진짜 네. 망신주기. 네. 그래서 완전히 세뇌를 시키게끔 그다음에 북한식으로 원하는 그런 인간 개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개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성분으로 그런 연자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CCTV화 살고 있는 것 같은, 감시당하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는 맞아요. 거네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입 조심, 말 조심. 그냥 그 말을 늘 들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참 우스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신북관 고를 때 가장 그 좋은 덕목으로 보는 게 바로 입 무거운 여자. 입 무거운 여자가 신부가 그렇죠. 굉장히 좋은 덕목이에요. 신부가 갖춰야 될. 입 무거운 여자. 맞아. 예. 웃기면서 슬픈 얘기네요. 그럼 박사님, 이게 성분제도가 일상에서는 어떤 제약을 주고 또 어떤 권리로 또 적용이 될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성분이 좋으면은 입당이나 입학이나 이런 직장 배치를 할 때도 이제 영향을 받지만 또 성분이 나쁘면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제 농사일에 배정이 된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직종에 이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러한 북한의 사회계급 체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계 인권 선언에 굉장히 반하는 거고요. 이제 자유권 규약이라든지 사회권 규약이라든지 이 모든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최근에 통일부가 발간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북한 인권 보고서잖아요. 거기에 수록된 이제 얘기를 보면은 그 주민의 출신 성분이 그 본인들의 직장 배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진술이 굉장히 많이 다수 사례 좀 수집이 됐었고요. 또 조금 지났지만 이 통일연구원의 인권 백서에 그 따르면 연좌제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노동권 침해 사건의 발생 원인 중에 이 연좌제가 가장 큰 높은 원인이자 이 비율로 조사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 집안 내력이나 아버지의 직장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직장이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토대와 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평생을 단순 노동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제 북에 있는 가족과 친인척 분들의 안부가 좀 걱정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과 수령과 이미 우리 대중을 등에 지고 간 반역자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정말 철저하게 여시찰 대상이라고 하는데 감시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같이 도망을 갈 기미가 보인다면 바로 내륙으로 추방을 하거나 오늘 당장 갈 것 같으면 언제든지 수용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탈북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라고 했을 때 사망 신고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딱 끝나는 거니까 북한이라 가능한 겁니다. 시체도 살 수 있고, 네 증인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는 2013년 7월 23일에 압록강이 범람한 홍수에 빠져서 저 오빠는 죽었습니다. 증인도 다 있고 시체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의 안전을 보장해 둔 거죠. 근데 저희는 상당히 특별한 경우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에서 잡히고 제3국에서 잡히면 자결하는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혀서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고문을 받고 결국 내가 누군지를 실토하게 되고 내 가족이 누군지를 실토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목숨 걸고 그죠. 탈북을 하는 거고 너무 많은 탈북민이 생기면서 그 탈북했다라는 그 탈북한 탈북민들을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 탈북민들의 가족도 다 파악하기는 사실 그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고 믿기진 않는데 그럼 첫 번째 카더라 통신에 의한 북한에는 3대를 멸족하는 연자제가 존재한다. 오네요. 네, 존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럼 바로 두 번째 카더라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북한은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 깊은 곳이다. 결정을 내리셨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은 한숨이 나오시는데 북한은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 깊은 곳이다. 하나, 둘, 셋. 드디어 만장일치. 만장일치가 됐네요. 저는 사실 눈치를 본 거죠. 두 분의 한숨에서 컨닝을 하시는 느낌이. 소리 컨닝도 안 되나요? 네, 소리를 딱 자신 있게 들어보니까 하셔야죠. 네. 소리가 이거는 오다. 큰일 날 것 같다. 예. 오를 들었는데 네, 남녀 차별은 너무 뿌리가 깊게 있어서 사실 네. 차별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차별이었었구나. 알았고요. 네. 그럼에도 요즘은 조금 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무직자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가서 일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대주인데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 배급도 못 받아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오니까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아내가 장마당에 뛰어나가서 생계도 책임지게 되는데 심지어 와서는 육아도 내가 하고 살림도 내가 하고 집에서 남편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딸은 심장이다. 왜냐하면 딸이 있으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아들은 맹장이다. 그러니까 심장은 없으면 죽어요. 맹장처럼 뛰어서. 내도 할 수 있어. 불심장과 맹장.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딸인 집들이 꽤 많았어요. 아들 하나 낳으려고 계속 낳는 거예요. 네. 저희 그 1월 1일 날 설날에 왜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여자들은 오전에 집에서 못 나가게 해요. 남의 1월 1일 날 설날에 여자가 먼저 들어오면 재수 없다고 해가지고 남자아이들은 빨리 동네 돌면서 술 한 잔 부으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자들은 설날에 문자 보낼 때도 그러니까 통보문 보낸다 그러죠. 북한에서 네. 뭐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런 통보문도 오후쯤 보내야 돼요. 네, 오전에 너무 네. 받으면 그게 재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뭐 일상, 뭐 말을 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서러웠어요. 네. 많이 서러우셨던 것 네, 같아요. 서러웠어요. 북한에서도 여성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요.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들어도 2010년 여러분들 자중하시고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미 좀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근데 법을 조항을 봤더니 무려 55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교육권 그리고 사회 정치적 권리 그러니까 모든 이제 권리를 진짜 항목 다 나눴고요. 그러니까 또한 1조에 보니까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는데 이 법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있는데 현실이 그럼 어떠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북한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권리보장법을 들어봤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무려 70% 여성이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 놓고 제대로도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성들의 낮은 인식은 당국에서 조장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대목인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그 정도의 법 규정인 거지 일반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문득 평등한데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우리 갑자기요? 네. 아니 평등한 순간이 있어요. 노동 현장에서 아주 평등하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곡괭기를 들고 삽질을 해야 되고 뭐 돌 나르고 뭐 흙퍼다 나르고 뭐 다 아주 평등하게 공평하게 일합니다. 한마처녀 네. 들어보셨어요? TV에서 네. 한마처녀가 나왔어요. 한마지라는 여자 절벽대에 나간 여성이 남자보다 햄머지를 더 잘해서 이런 여성이 되십시오 하면서 네. 엄청 당해서 막 내세우고. 맞아요. 뭐 시킬 네. 때 공평한 것 같아요. 노동할 때만큼은 네. 남녀가 평등하다. 그럼요. 네. 열받습니다. 네, 여성의 차별 현실 박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여성의 차별 현실을 말하다 보니까 이 양옆에 제 두 분께서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참으실 수 없는 게 막 이렇게 여기까지 느껴져요. 근데 지금 평등해야 될 땐 평등하지 않고 사실 차별하면 안 되는 데는 또 차별이 있는 건데 이 차별이 이렇게 성추행, 뭐 성폭행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절대 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뭐 가정, 학교, 직장 이런 거를 정말 불문하고 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를 신고하는 것도 북한에서는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런 신고를 해도 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혹은 피해자가 뭔가 좀 더 오히려 더 이렇게 망설여야 되는 그런 인식이 많아서 오히려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북한 가족법에서도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게 여성의 역할을 자녀 양육에 국한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두 분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장마당에서 일하는 것도 여성이 하고 가사 양육도 여성들이 하고 정말 모든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제대로 뭐 제도적이라든지 인정은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 북한에서 여성 차별의 현실 이 실태는 참 우리가 참 정말 그저 답답한 문제죠. 그럼 여성이 가게를 이제 운영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그럼요. 체감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밥상은 엄마가 차리잖아요. 네. 그러면 쌀이 있든 없든 엄마는 이 밥상을 어떻게든 차려야 돼요. 네. 장마당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생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판다는 게 이게 일종의 영업직인 거잖아요. 그죠. 남한테 이 물건 좋습니다, 사세요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남성들이 또 이게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누구한테 읍소를 잘 못합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물건 파는 것조차도 이제 잘 여성들의 몫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밥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죠. 예. 정말 많은 거를 책임질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북한 여성의 심각한 차별과 인권 침해, 이게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까지 있나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와서 네. 보니까 심각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저는 중학교 때 꿈이 중국으로 인신매매 당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 왜냐하면 내가 중국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에게서는 우리 딸은 이제는 굶어 죽지 않는 곳에 갔어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팔려갈 때 중국 돈으로 제가 있을 때 한 4,000원에서 5,000원, 뭐 많게는 보통은 2, 3,000원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걸 부모님 손에 목돈을 쥐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겁니다. 엄마 손에 목돈을 쥐어줄 수 있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2013년에 그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는 단체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근데 그 COI가 설립되고 나서 그 이듬해 14년도에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인권 침해다라고 이제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인 그런 유엔 기관으로선 처음으로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를 이제 그 최고위층으로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각도에서 좀 책임 규명을 위한 방안을 이제 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왔었던 이 평가가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성분제 그리고 이런 여성 차별이 이렇게 계속 인권 침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악순환의 하나의 고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분제 그리고 여성 차별 이런 것들은 이 북한 인권 침해가 다양한 이제 이런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로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가 지지난해 그 여성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들이 다 모이는 이제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서신을 보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성들은 아이들을 혁명분자로 키우는데 가장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그리고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여성들의 이런 뭐 어떤 것들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력도 투여하고 돈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권자가 여성의 그런 한정적인 그런 것들을 매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존여비 사상이 이제 사회 내에서는 그게 뿌리 깊숙하게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성들은 시장 나가서 돈도 벌어야죠. 끝나고 나서는 가정일을 해야죠. 아기를 또 혁명분자로 키워야 되죠. 그다음에 또 며느리로서도 충성을 다해야죠. 남편한테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 3월인가요? 통일부에서 또 조사 자료가 나는데, 그러면 그 평등하냐고 생각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74.9%가 평등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뿌리 깊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느덧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1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요? 네. 또 두 분은 처음 나와 주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북한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당연해서 몰랐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나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서 내가 이 정도로 당했었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 알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제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JMD 세대, 네. 장마당 세대. 네. 박사님은 또 어떠셨나요? 네, 저도 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사실 뭐 북한 인권 얘기하면은 사실 답답함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북한 인권 문제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뭐 국제기구, 정부 또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마다 그러니까 좀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은 저번 주에 또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떠셨을까요? 저 오늘 얘기하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되게 감정이 많이 보이셨어요. 네. 네. 좀 갑자기 내가 너무 흥분했나. 사실 북한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그 상황들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심정이 들었고 정말 북한의 여성들 좀 더 힘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함께 했습니다. 저는 여성 동지분들하고 여성 얘기를 해서 되게 뜻깊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북한에 있었을 때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여기 한국 와서 교육을 받아보니
이게 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걸 많이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 여성들에게도 여성들의 권리가 이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정말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실 두 번째 녹화를 하기 전에는 아직도?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연좌제부터 해서 차별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자, 세계인권선언문 제7조에는 모든 사람은 법에 앞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데요. 차별 없는 북한이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이슈톡 북적북적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을 만나는 시간. 다른 채널을 볼 필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있나요? 표현을 하면서 죽는데. 네. 북한에서 이삿짐 센터를 개업하면 망한다.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그렇지만 법은 법이고. 법은 법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그렇죠. 않은 예. 부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80층 아파트를 받았다. 가야죠. 가야죠. 무조건 나와야죠.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되지만 여행 증명서 신청하면요. 한 달 걸리기도 하고 2달 걸리기도 하고. 당장 다다음 북한에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있잖아요. 평양이죠. 그럼 여행 증명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감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네요. 문짝을 한번 발로 술 먹고 딱 걷어찼는데 문짝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라의 김정은이 선물을 해준 집인데 네가 감히 발로 이제 그거를 훼손을 하냐라고 해서 그분은 이제 다음날 아침부터 어디로 간지 행방불명. 언젠가는 북한에서 이제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시 인민반에서 감시를 받고 보이지원 담당 보이지원도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감시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해외를 갈 수 어떻게 있냐니 해외를 지금 이 질문이 지금 죄송스러운 지금.